자,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시대에 생산된 글을 읽고 그 가치를 파악한다. 자, 두 번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어디에 나타난다? 독서 문화나 글쓰기 관습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다양한 시대에 걸친 글을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생각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열기 보면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주된 요소는 무엇일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타임워프라고 하나? 그런 걸 하는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을 되게 자주 보잖아. 근데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웃음을 유발하는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보통 등장인물들의 언어 관습이 지닌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점 또는 특정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웃음이 유발된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그 차이라는 건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와 지금의 차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과거의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조금은 좁힐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열기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왜 굳이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어야 되는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책들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글을 두루 읽는 독서가 더 바람직하다는 거야. 왜냐 하면은 일단 그 시대의 글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살면서 마주하게 된 생각, 감정 등을 글에 담기 때문에 그 글을 읽음으로써 선조들이 삶이 어떤 일상 또 어떤 애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과거를 알 수 있어서 옛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류는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주로 글을 통해서 보존, 계승, 확장해 왔다는 거잖아. 결국 이런 것은 쌓이고 쌓여서 앞날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글을 읽다 보면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창의적 사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의 변화입니다. 자, 독서 문화나 글쓰기 관습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 양반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양반들만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 소수의 지배계층이 지식을 독점했는데요. 이런 시대에는 정전, 고전 같은 한정된 읽을 거리를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맨자왈, 공자왈 하면서 똑같은 것만 읽어댔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도 예성의 글을 본뜨거나 인용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거야. 결국 쓰지마, 이거는 훌륭한 글이 있는데 이 훌륭한 글을 또 읽고 반복,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글을 쓸 때 따라쓰기, 필사, 인용,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들은 글쓰기 실력이 올라간다, 또 글을 읽는 실력이 올라간다, 내 지식이 늘어난다 라고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아니죠. 이렇지 않죠. 책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몇 권의 책을 읽고 또 읽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점차 묵독이 뭐야? 속으로 읽는 거. 속독 뭐야? 빠르게 읽는 거. 다독 많이 읽는 거. 이런 것이 보편화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서 읽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독서 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줄 한번 쳐볼게요. 먼저 정전이나 고전 같은 한정된 읽을 거리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수용하는 독서 방식에 뭐라고 쓰느냐? 반복적, 수용적 독서라고 쓰세요. 자, 그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서 읽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독서 방식이 중요해졌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선택적이고 주체적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한테 한 학기 한 권 읽기 합시다 라고 할 때 왜 그 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내 취미, 흥미, 그리고 취향, 지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네한테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거야. 선택적, 주체적 독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또 글쓰기 관습은 옛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죠. 또 차이점이네요. 줄 칠게요. 옛날에는 글을 본뜨거나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개성이나 창의성을 중시합니다. 자, 인터넷 정보 사회는 독서 문화에 또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글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서 읽었다면은 이제는 자신이 읽을 글을 선택하면서 독서의 흐름을 자유롭게 수시로 변경하는 검색형 독서 방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자와 필자의 경계 사라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필자가 인터넷에서 연재를 했어요. 그럼 독자가 댓글 달죠. 저기요 이런 부분 빼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은 필자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이 독자도 글에 참여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옛날에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구분이 지금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 그래서 우리는 뭐 사회문화적 배경, 글을 쓴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 글쓰기 관습, 독서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그 시대의 맥락을 재구성하거나 상상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을 잣대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물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80쪽입니다. 먼저 주제 쓰고 시작할게요. 자, 주제 군신의 예를 어기고 조정을 어지럽히는 신돈의 벼슬을 삭탈할 것에 관한 건의입니다. 신돈이라는 지금 이 글을 쓴 필자는 이존호라는 사람인데 이 이존호가 신돈이라는 이제 고려 말의 신하를 궁에서 내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요물이라고 하면 신돈을 의미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신 등이 3월 18일에 궁전 안에서 무슨 회를 열었을 때 당한 일입니다. 영도첨의 신돈이 제상 반열에 앉아있지 않고 감히 전하와 더불어 나란히 앉았는데 그 거리가 몇 자나 되지 않아 나라 사람이 놀래어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이 걸어가면은 이 뒤에 따라서 졸졸졸졸 걸어가야 되고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밑에 신하들이 앉아야 되는데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제상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냐? 왕 바로 옆에
앉아있고 심지어 그 거리가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신돈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하고 뭐라고 쓰느냐? 신돈의 무례한 행동 동그라미 1입니다. 그래서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 예인데 예법이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군신이 되고 무엇으로 부자가 되며 또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성인이 예법을 마련하시어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한 것은 그 도모함이 깊고 사려가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자니 이 신돈이란 사람은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서 정사를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계속 신돈이 무례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당초에 영도첨의 판감찰로 임명되던 날에 예법으로서는 마땅히 조복을 차리고 나아가 은혜를 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달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대. 급기야 대궐뜰에 들어와서는 그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늘 말을 타고 권문을 출입하여 전하와 함께 의자에 걸터 앉았고 집에 있을 때는 재상들은 마루 밑에서 절을 하였으나 신도는 모두 앉아서 접대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계속 나오네요. 신돈의 무례한 행동들이. 여기에 신돈의 무례한 행동 동그라미 있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3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임금의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는 거잖아. 임금과 신하의 구별을 무시했다는 거야. 임금 뒤에 신하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두 번째는 임명에 대한 살해를 하지 않은 우리가 임금이 신하한테 벼슬을 내리면 신하는 그 임금에게 마땅히 감사 인사를 표해야 되는데 임명됐는데 한 15일 지난 뒤에 그리고 이제 어기적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무례하죠. 세 번째, 대궐뜰에 들어와서는 그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걸문을 출입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말을 타고 문 안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임금? 왕족?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말을 타고 늘 걸문을 출입했다고 하잖아. 즉 신하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어김. 그래서 최양, 김희준, 임연 같은 이들도 이렇게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최양, 김희준, 임연 전부 다 그 고려시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신하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렇게까지 행한 적은 없었대. 자, 그가 전에는 중의 신분이어서 마땅히 치지도외하여 그 무례함을 꼭 책망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게 뭐냐면 스님. 신돈이 과거에는 스님이었어. 스님. 근데 이렇게 왕의 스승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스님의 신분일 때는 치지도외에서 여기 나오죠. 마음에 두지 아니함. 이게 권력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 무례함을 책망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야. 근데 재상이 되었다는 것은 신하가 되었다는 의미잖아. 관직에 들었다는 거야. 관직에 들었으면은 이제 명분, 지위가 정했으므로 예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이럴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돈, 그렇게 된 이유를 따져보자면 신돈은 필시 자신이 임금의 스승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은 유승단은 고종의 스승이요 정가시는 충성한의 스승이었으나 신 등은 저들 두 사람이 감히 이런 일을 하였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물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례를 보면은 전부 다 스승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외조부였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임금에 대한 예를 지켰다는 거야.
신돈과 비슷한 지위에서도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은 인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신돈의 오만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신돈이 더 오만하다는 거 느껴지겠죠? 대개 군신의 명분이란 본디부터 정한 것이기였기에 그 예법은 군신이 생긴 이래로 만고를 지나도 바뀌지 않으니 신돈과 전하께서 사사로이 고칠 바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돈이 어떤 사람이건데 감히 스스로를 높이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홍범에 이르기를 임금만이 오직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으며 오직 임금만이 징계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놈의 신도는 신하로서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고 징계한 음식을 받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문을 해치고 나라를 해칠 것이다. 신하로서 그러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신돈이 그러하다는 거지.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의 권력을 참람하여 쓴다면 모든 관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그를 쫓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신도는 능히 복을 내리고 또 위세를 부르고 전하와 더불어 더등한 일을 행한다. 자, 지금 이거 전부 다 임금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지금 신돈이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자, 그렇게 이 능멸함, 참람함이 극에 달아요. 교만이 습관이 되었으므로 백관들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백성들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신돈 한 사람의 이 무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쓰느냐? 신돈의 무례함이 초래할 사태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상화강이 말하기를 기강이 서지 않으면 호걸 중에 강교한 뜻을 가진 간웅이 망측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런즉 예법은 불가불 엄격해야 하고, 자, 간웅이라면 여기 나오죠? 간사한 깨가 많은 영웅입니다. 그 예법은 불가불 반드시 엄격해야 하고 습관은 반드시 삼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이 사람, 즉 신돈을 공경하고 백성들에게 재해도 없게 하려면, 백성들에게 해도 없게 하려면 그의 머리를 깎고 그의 옷을 물들이고 그의 벼슬을 삭탈하여 절에다 두고서 공경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의 공경 플러스 재해, 해도 없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다시 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중의 신분으로 되돌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꼭 이 사람 신돈을 써야만 한다면 그의 권력을 억눌러서 상하의 예법을 엄격하게 한 뒤에만 이 나라의 어려움이 펴질 것이다. 만약에 꼭 관직에 앉혀야만 하겠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중의 신분으로 살리면은 뭐 상관없어. 뭐 공경을 하든 어쩌든 상관이 없는데 꼭 이 사람을 써야겠다면 권력을 억눌러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신돈을 어진이라 하였지만 신돈이 국사를 맡은, 국가의 일을 맡은 이래로 음양이 때를 잃어서 겨울철에 우레가 일고 누른 안개가 사방에 꽉 차고 해가 열흘 이상 어두웠으며 밤중에 붉은 기운이 돌고 청구성이 땅에 떨어지며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늘의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돈의 어진이가 아니라는 근거인 거야. 자,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 쓸게요. 신돈이 어진이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자, 근데 그 근거로 기상 현상의 이상 징후를 제시하고 있죠. 이게 근데 얘들아, 지금 기상 현상의 이상 징후가 신돈이 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어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기상 현상의 이상 징후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돈에게 내린 농고섭리 공신이라는 호가 과연 천지와 조종의 뜻에 합하는 것입니까? 신 등은 직책이 사관원에 있는지라. 자, 얘들아, 여기 사관원 보이니? 즉, 이 글을 쓴 이존호라는 사람이 사관원에 있대. 사관원이 하는 일이 애초에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비판하는 간쟁, 옳지 않음을 글을 올려 논박하는 봉박 같은 일을 주도하던 관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그것에 바른 말을 하는 게 사관원의 행동이거든. 이 이존호가 즉 임금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돈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사람의 예를 제대로 지키게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게 즉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을 재상으로 삼아 장차 사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의 기롱의 대상이 될까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된다는 거지. 이에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생망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 내서 너한테 말하겠다. 그러니까 대처하시는 바를 삼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이 지금 글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본문은 다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학습활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글쓰기 맥락을 분석해보자 합니다. 자, 뭐 필자, 예상 독자, 주제, 목적 같은 게 전부 다 글쓰기 맥락에 해당하겠죠. 필자는 사관원의 관리였고요. 예상 독자는 당연히 임금님이겠죠. 자, 이 주제와 관련 지어볼 때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겠니? 결국 누구를 쫓아내자? 그렇지. 신돈을 쫓아내자라는 뜻입니다. 또는 신돈의 권력을 누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신돈의 죄를 임금에게 고하여 그를 현재의 벼슬 자리에 내쫓거나 그 권력을 누르고자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같이 봐야 돼요. 2번 보면은 이존호가 쓴 이 시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자, 구름이 무심하다, 욕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도 저희 다 헛소리다. 중천 저기 하늘 한가운데에 떠있으면서 막 자기 멋대로 다니면서 굳이 광명한 밝은 날빛 해를 따라가면서 그 해를 덮나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죠. 지금 구름은 누구를 의미하겠니? 그치? 구름은 신돈을 의미할 거고요. 광명한 날빛 햇빛은 무엇을 의미하겠니? 임금님을 의미하겠죠. 하늘에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름이 신돈이 달려가가지고 임금님을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제를 한번 써볼게. 주제는 이 시조의 주제는
임금의 총명함을 가리고 조정을 어지럽히는 신돈의 행각에 대한 비판입니다. 다음에 이 시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자연물을 이용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우의적이 뭐야 얘들아?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야. 우의적으로 비판합니다. 자, 대놓고 임금님, 신돈이 지금 당신을 가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물의 신돈을 구름으로 얘기하고요. 임금을 햇빛으로 얘기하면서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총명함을 되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 1번 보면은 예법의 기능, 성격 이런 게 당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 예법이요 사랑아를 구별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법의 중요함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거고요. 2번 오늘날을 관점으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 아까 봤죠. 신돈이 어질지를 못하여가지고 뭐 해가 어둡고 또 뭐가 안 좋고 하면서 자연의 이상기후 현상들이 다 신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이러한 천재지변이 과거에는 한 사람의 인간됨을 표시하는 그런 근거로 쓰였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의견이겠죠. 누군가의 인간됨, 처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셀프로 하시고요. 다음 넓혀 읽기 보면은 이게 신돈이 이존어의 글에 반박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지. 그리고 신돈의 입장에서 임금님께 올리는 글을 써보자 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공민왕 개혁정치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봐봐.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하여 인사권을 회복하였으며 전민병정 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의 원상 회복을 추진했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개혁의 중심 인물인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시해됨으로써 개혁은 중단되었다. 지금 보면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누가 나쁜 놈 같아? 아니 봐봐, 공민왕이 인사권을 왕권을 회복했고 그다음에 토지와 원상 회복을 추진했다는 거야. 과거에 이런 권문세족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것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권문세족의 반발로 인해서 신돈이 죽고 공민왕도 죽었다라는 거면 이 권문세족이 나쁜 놈 같아 보이잖아. 자, 여기 봐봐. 권문세족 새로운 지배층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신돈의 개혁 밑에 한번 봐봐. 신동이 이런 것을 주기청하고 방을 내리고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되어 종묘상 묘창고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를 누가 다 뺏어간대? 이놈들이 다 뺏어간대잖아. 혹 이미 돌려주도록 판결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양민은 노예로 삼으면 안 돼. 근데 이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권세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니? 그러면 얘들아, 이 신돈이 이글만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야, 안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존호가 쓴 글을 보고 자기가 이제 반박하는 글을 쓸 때 뭐라고 쓰겠어? 지금 나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권문세족이다. 얘네가 지금 내가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를 내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 좀 제대로 봐주세요 하고 쓰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네, 이번 시간 수업은 끝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